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김가경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국민대 논술 지원하고 이런저런 고민 굉장히 많을 시기인데요. 사실 이제 이걸 촬영하는 시점은 수능 전이지만 이제 국민대 논술 같은 경우에 수능 이후에 있죠.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일단은 수능 공부에 좀 집중을 해야 될 시기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수능 전에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일단 잘 저장해 놓고 구독해 놓고 수능 이후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일단 국민대에 최저를 맞추는 게 먼저이니까요. 일단 쌤은요, 이제 국민대 약술 논술이 올해 처음 시행이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국민대에서 이제 발간한 논술 가이드북에 예상 문제가 10문제가 있습니다. 인문 계열 8문제, 자연 계열 2문제가 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한 국어 문항풀이를 좀 도와주면 어떨까 해서 오늘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정말 많은 도움 될 거니까 진짜 믿어 의심치 말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국민대 문항풀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쌤이 먼저 좀 짚어주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어떻게 출제되는지도 모르고 쓴 친구들 분명 있을 거예요. 주변에서 한번 써보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요. 누군가 쓰니까 한번 따라 써본 친구도 있을 거고, 혹은 정말 전략적으로 많이 알아본 친구도 있겠죠. 하지만 쌤이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한번 좀 짚어줄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일단 국민대에서 약술 논술을 처음 시행하는 거고요. 원래 약술 논술로 가장 유명한 대학은 가천대였죠. 그래서 가천대는 약술 논술의 꽃이라고 불렀던 곳인데요. 국민대의 등장은 굉장히 특이한 지점입니다. 이유는요, 보통 약술 논술이라고 하면 인서울 이제 마지막 라인의 대학들과 이제 경기권 대학들이 주로 시행했던 논술 시험인데, 인서울의 완벽한 중위권, 그러니까 꽤 우리 친구들이 꽤 가고 싶어하는 국민대가 약술 논술이라는 영역으로 등장을 한 게 정말 특이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걸 통해서 국민대 꼭 가보고 싶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면 여러분, 출제 범위가 교과서 및 EBS 수능 연계 교재예요. 사실 이게 좀 특이한 지점인데요. 이제 아까 쌤이 금방 말했던 것처럼 약식 논술에서 가장 유명한 가천대는 주로 EBS에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약술 논술도 EBS 교재에서 출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국민대는 교과서를 명시했다는 거, 따라서 교과서도 출제 범위에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보면 단답형, 단문형 답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단어 적기가 꽤 많고요. 이제 뭐 문장으로 서술하는 경우에는 100자에서 150자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문장에서 한 2문장 정도가 150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엄청 긴 어떤 답안을 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인문 논술과는 좀 다르죠. 인문 논술은 500자, 1000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완벽히 약식 논술은 맞습니다. 그럼 약식 논술은 뭘까?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고등학교 수준의 주관식 단답형으로 출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딱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고등학교에서 주관식 서술형을 써본 친구들 꽤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것과 유사하게 이제 요구를 할 거다라는 거고, 대부분의 이런 약술 논술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을 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대학의 목표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은 난이도에서 출제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배우는 교과 과정에서 출제를 하겠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밑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요, 논술 전형인데 논술이 100% 반영이에요. 따라서 내신 반영이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최저가 있죠. 대학 수학능력시험, 한마디로 수능이고요. 수능 최저 기준이 2개 영역 등급 합 6이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어떤 조합을 맞춰야 되는 건데 안 되는 조합도 있으니까 친구들이 꼭 알아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2개 합 6이라는 건요, 사실상 뭐 국어와 수학이 있으면은 5등급 1등급도 된다는 말이고요. 4등급 2등급도 된다는 말이고 3등급 3등급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2개 합 6이 약술 논술 전형에서는 꽤 빡센 최저인 거는 맞습니다.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개 영역 3등급을 요구했던 대학들이 대부분이었고 최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보니까 국민대에서 2개 합 6을 요구하는 거는 굉장히 높은 최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 쌤이 아까 도입부에 말했던 것처럼 수능 전에 이 영상을 본다, 구독해놓고 저장해놓고 수능 이후에 보면 됩니다. 이유는요, 수능 최저 맞추는 게 일단은 관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어서 이제 문항 비중을 좀 볼 건데요. 인문계와 자연계로 나눠져 있고요. 인문계열은 국어가 80%, 수학이 20%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문항수로 보면은 국어는 8문항, 수학은 2문항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자연계열은 정반대죠. 국어가 2문항, 수학이 8문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수강 시간은 90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10문제를 푸는데 90분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민대 문항수도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거든요. 약술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들을 보면요. 문항수가 굉장히 달라요. 어떤 대학은 4대 4로 내는 학교도 있고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9대 6으로 내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극단적이죠. 그래서 인문계는 국어가 8문제, 자연계는 수학이 8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뻔하죠. 예를 들면 수학, 특히 자연 계열에서 국민대를 지원한다. 수학과 과학의 강점이 있는데 국어와 영어에서 조금은 자신이 없는 친구들이 이제 정시보다는 이쪽이 안전하니까 아마 써보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점수를 얻어가는 것들은 본인의 재능에서 좀 나올 수 있는데 국어 두 문항에서 부분 점수를 어떻게 얻어가야 될까에 대해서 자연 계열 친구들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민대가 이제 수학에서는 미적분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약술 논술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좀 범위에서의 어려움이 있는 편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이 강한 친구들이 들어오는 거, 그럼 그들이 같이 경쟁을 할 때 그들의 약점은 결국 국어에서 나올 거라는 거. 따라서 여러분들이 국어가 두 문항이라는 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국어가 두 문항이지만 그 작게 쪼개져 있는 부분 점수들을 몇 점을 더 따가냐, 이게 아마 합격을 좌우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출제 범위를 볼 건데요. 사실 이게 이제 가장 의아한 지점입니다. 저는 국민대 약술 논술 가이드북이 발간된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번, 100번, 1000번은 본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 보면요. 국어에서는 출제 범위를 국어, 문학, 독서라고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국어라는 과목은요, 교과 과정으로 생각하면은 1학년 과목을 국어라고 하고요. 이제 문학과 독서는 보통 2학년 이후에 배우는 선택 과목인 거죠. 근데 사실 국어 안에 문학과 독서가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문학과 독서를 따로 이것을 기재를 해놨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에 문법은 기재가 안 돼 있단 말이죠. 보통 다른 약술논술의 대학들은 문법을 출제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를 범위에 명시를 해놓는 편입니다. 따라서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이렇게 적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국민대는 국어, 문학, 독서라고 해놓고 가이드북 모의 문제, 예상 문제는 문법이 1번에 위치해 있어요. 따라서 문법이 나온다라는 것을 예고해주는 느낌인 것 같은데 왜 이곳엔 따로 적지 않았을까? 국어라는 공통 과목에 문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 적었다라고 하기에는 문학과 독서도 원래 국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가이드북을 연구하면서 가장 의아한 지점이 그 부분이고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국민대 이 올해 기출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나도 좀 빨리 까보고 싶다라고 느낄 정도로 저는 정말 머리 터지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출제 범위는 국어, 문학, 독서라고 적혀 있지만 국민대 가이드북의 예상 문제 1번은 문법이다라는 거, 따라서 문법까지도 사실 놓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기는 어려움이 분명 있습니다. 보통은요, 이제 국민대 약술논술을 지원하는 아이들이 이제 수능, 국어 선택 과목을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언어와 매체 공부를 따로 안 했는데 내가 이 국민대 문법 문제를 맞힐 수 있나? 나 이거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인문 계열은 국어가 8문제이고 사실 뭐 하나 버리기가 굉장히 합격 당락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기 때문에 버린다의 관점보다는 내가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 맞힐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제 모집 인원인데요. 사실 너무 적어 보이죠? 저도 이게 바늘구멍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합격생이 안 되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꼭 그 좁은 구멍을 뚫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풀이를 들어가 볼 건데요. 일단은 인문계열 풀이를 먼저 들어갈 거고요. 인문계열은 앞서 말한 것처럼 국어가 8문항이 출제가 되고 수학이 2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쌤이 아까 전에 예고한 것처럼 분명 출제 범위에는 문학, 독서, 국어라고 적혀 있었는데 국민대 가이드북 예상 문제의 첫 번째 문항은 문법 문항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나 문법 안 하는데, 나 엄매 안 했는데 라고 분명 힘들어하고 슬퍼할 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문을 주기 때문에 읽으면서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1번이고요. 배점은 10점입니다. 근데 이 1번 문항에 이제 소문항이 두 개가 걸려 있죠. 그래서 1번에 1번, 1번에 2번이 있고요. 첫 번째는 각 1점짜리가 들어있고 이제 2번은 6점. 굉장히 큰 배점을 가지고 있죠. 이게 거의 국민대 전체 이제 우리 국어 8문제 중에 가장 큰 배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6점짜리는요. 뒤에서도 안 나오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지문을 보면요. 이게 이제 지문의 1문단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다 문법 개념인데요. 문법 개념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매를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어떤 기본적인 정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여러분들이 국어에서 엄매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 영어에서도 문법을 다 배웠기 때문에 자동사, 타동사 구분은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대가 굉장히 친절하게 풀이를 해주고 있죠. 자동사는 목적어가 따로 없고요.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기역이 찍혀 있죠? 그럼 기역은 이제 뒤에서 소문항 2번으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일단 1번 문제를 풀러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봤더니 중간중간에 빈칸이 있습니다. 이 빈칸을 채워야 되는데요. 여러분 자, 쌤이 지금부터 국민대 문제풀이 해주면서 진짜 개꿀 팁들 많이 알려줄 거거든요. 이것만 알아도 저는 진짜 많은 걸 접근할 수 있다 생각해요. 자, 여러분 일단요. 약술 논술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물론 기본적인 독해력 필요합니다. 추론력, 사고력 다 필요한데요. 약술 논술은 결국 약술 논술, 약식이에요. 약식. 그래서 인문 논술보다는 훨씬 답안을 찾는 게 굉장히 쉽고요. 답안이 내가 찾고자 하는 곳 그 근처 어딘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꼭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볼게요. 빈칸인데요. 자, 피동사이다. 능동사 잡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무슨 동사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 일문단에서 이미 읽고 왔어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거는 무슨 동사였습니까? 그쵸? 타동사였죠. 따라서 여기가 타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피동사 잡히다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뭡니까? 자동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이게 문법, 이게 엄매입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이 1문단 읽고 왔으면 풀 수 있고요. 영어 문법 한 친구들이면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문법에 대해서 너무 기죽지 말고 읽고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CD 볼까요? 자, 여러분 C는요. 지금 빈칸 뚫려 있죠. 잡다에 피동전미사 희가 붙어 피동사 잡히다가 되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얘는요 정말 간단합니다. 피동전미사는 어디에 붙냐? 자, 우리 앞문단에서 여기를 보면요. 자, 주어가 자발적으로 움직임을 하는 게 능동사고 움직임을 당하는 게 피동사로 되어 있죠. 그럼 능동사, 피동사가 지금 세트인 거예요. 하나의 묶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피동의 묶음이니까 여기는 능동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 간단하죠. 이렇게 쉬운 걸. 자, 이어서 여기 볼게요. 뒤에 빈칸은요. 사동전미사 이가 붙어 사동사 먹이다가 된다 돼 있죠. 그럼 여기도 사동의 반대말을 찾으면 되는데 우리가 위에 보면요. 사동의 반대말은 주동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주동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를 갈 건데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문제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 문제였고요. 기역과 니은에 속하는 사례를 2개씩 찾아 쓰시오라고 돼 있고 밑에는 여러 가지 동사들을 지금 나열을 해줬어요. 그럼 여러분 기역과 니은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한번 봐야겠네요. 자, 여러분 기역은요. 하나의 동사가 동일한 의미로 자동사와 타동사로 모두 쓰이는 경우를 찾으래요. 자, 여러분 정리 좀 해볼게요. 기역은요. 하나의 동사라는 말이에요. 하나의 동사가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써야 된다. 그럼 여러분 자동사와 타동사의 포인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쵸? 자동사는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였고요.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되게 간과할 건데 쌤은 맨날 첫날 문법을 달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하나의 동사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동사.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면 안 되고요. 하나의 의미를 가진 한 개의 동사가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는 걸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니은도 한번 보고 올 건데요. 다이어나 동음이언, 다이어나 자 동음이의어가 있는데요. 얘가 사동사 형태도 있고 피동사 형태도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문단을 앞에서 보고 오면요, 여러분 사동사와 피동사가 뭔지도 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뭔가 봤더니 여러분 사동사는요 누군가에게 어떤 행위를 시키는 것과 관련되는 거고요. 피동사는 당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말인데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부분입니다. 다이어나 동음이어 이걸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다이어라는 건요 하나의
말이 이제 밑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해요. 한마디로 사전에 등재된 말이 있어요. 이 사전에 등재된 말 아래 1번, 2번, 3번 이렇게 의미가 이어지는 걸 우리가 다이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동음이어는요. 발음은 같은데 뜻은 다른 말이에요. 따라서 얘는요. 그냥 아예 다른 말인 거예요. 그냥 서로 다른 말이라고 보면 돼요. 서로 다른 말. 따라서 여러분 기억은요. 좀 더 범위가 좁습니다. 하나의 동사에서 자동사, 타동사가 둘 다 돼야 되는 거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요. 다이어나 동음이어라고 준 거는요. 하나의 말, 하나의 동사여도 되고 혹은 서로 다른 동사여도 된다. 의미가 달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마 문법을 안 했던 친구들은 여기서 아마 조금 무슨 의미지라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2번으로 가서 한번 예시들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먹이다, 불다, 풀리다, 조리다, 멈추다, 찾다, 물리다.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 이것들 중에서 과연 뭐가 기억이고 뭐가 니은일까를 보면요. 자, 불다 한번 봅시다. 불다. 여러분, 불다라는 동사는요. 무슨 의미인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쵸? 보통 우리가 바람이 불다를 많이 씁니다. 그럼 여러분, 예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바람이 불다 라는 예문이 있죠. 자, 여러분, 이 경우에는 목적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 않죠. 그런 걸 우리가 무슨 동사라고 합니까? 그렇죠? 자동사라고 합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 그럼 불다라는 말을 유지를 하면서 내가 목적어를 넣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목적어는 보통 어떤 말로 끝나죠? 그쵸? 을과 르로 끝나는 걸 우리가 목적어라고 해요. 여러분 이건 엄매 아니잖아요. 이거는 한국인이면 다 아는 것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자, 불다가 적힌 문장인데요. 거기에 목적어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불다가 있는데 을, 르를 넣는 거 뭐가 있을까요? 휘파람 가능하지 않을까요? 휘파람을 불다. 그럼 여러분 여기는 목적어가 있네요. 목적어 있으면 무슨 동사죠? 그렇죠. 타동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의 의미에서 자동사, 타동사 다 나왔죠. 그럼 얘는 정답이 되겠네요. 그럼 얘가 바로 기억의 첫 번째 정답인 거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멈추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멈추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멈추다 라는 문장 가능하죠. 여러분 자동차가 멈추다 목적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목적어 요구하지 않는 동사 뭐라고 하죠? 자동사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이번에는 멈추다를 쓸 건데 목적어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자, 목적어 넣어보세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동차를 멈추다 말 돼요 안 돼요? 완전 되죠. 자, 목적어를 요구하면 뭐다? 그렇지. 타동사다. 그럼 여러분 기억은 정답이 나왔습니다. 지금 불다 하나, 멈추다 하나 적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적으면은 일단 접근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 엄매하는 친구들도 사동, 피동 파트는 좀 어려워하거든요. 하지만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여러분. 사동은 시키는 거고요. 피동은 당하는 건데요. 과연 뭐가 있을까? 자, 여러분 예문 중에 우리가 풀리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풀리다. 자, 물론 이 영상 내에서 쌤이 모든 문법 현상을 다 정리해 줄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문법을 진짜 개짱 잘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게 참 아쉬워요. 여기서 정말 많은 걸 설명할 수 있는데 짧게 일단 우리 약술논술 친구들은 일단 빠르게 이 문제의 느낌을 봐야 되는 거니까 좀 짧게 가볼게요. 자, 여러분 풀리다는요 기본형이 있어요. 뭐겠어요? 여러분 풀리다에서 가장 태초의 기본형이 뭘까? 연상해 보세요. 그쵸? 풀다에서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풀다에서 나온 건데 여기에 리라는 접사를 적어서 풀리다라는 말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얘를 사동도 되고 피동도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 사동이라고 접근하지 말고요. 풀어진 말을 보세요. 시키는 것도 되고 당하는 것도 되나? 이거를 보자라는 거죠. 자, 여러분 풀리다는요 일단 이게 있겠다. 우리가 풀리다 생각하면은 문제를 풀리다 이거 있죠. 문제를 풀리다. 자, 여러분 문제를 남에게 풀게 시키는 게 문제를 풀리다인 거죠. 그쵸? 자, 두 번째 여러분 또 풀리다랑 연관된 거 뭐가 있을까요? 줄이요. 줄이 풀리다. 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많이 꼬여있던 줄이 풀렸다라는 말인 거죠. 자, 여러분, 줄이 풀리다는요, 줄에게 우리가 풀게 시킨 게 아니라 줄이 풀림을 당한 거죠. 그걸 우리가 피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를 풀리다는 사동이고 줄이 풀리다는 피동이니까 성립이 되네요. 두 번째, 여러분, 근데 이 풀다랑 이 풀다의 의미가 같습니까? 다르죠. 문제를 푸는 것과 줄이 꼬여있던 게 풀린 건 다른 거잖아요. 하지만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요? 니은은 조건이 동음이어까지 포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말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위에 거는요, 바람이 불다와 휘파람이 불다가 의미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래 거는 의미가 동일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풀리다 해서 우리가 문제가 이게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물리다 볼게요. 물리다. 자, 여러분, 물리다로도 우리가 사동과 피동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봤더니 여러분, 자, 물리다도 기본형은 뭐겠어요? 그렇지, 물다입니다. 물다에서 전미사 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물다가 당하는 것도 있고 시키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있나 봤더니 여러분, 우리 자, 개에게 팔을 물리다. 자, 물림 당한 거죠. 내 팔을 걔한테 물렸어요. 내가 물게 시켰겠어요? 무슨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그쵸? 자, 걔에게 팔을 물렸다라는 거는 물림을 당했다는 거니까 피동의 의미가 성립하죠. 자, 두 번째 여러분, 이 사동의 의미는 뭐가 있을까? 물다의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거 좀 약간 이 어휘 자체를 조금 낯설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치료비를 물다, 치료비를 물리다. 이게 이제 그 돈을 내게 하다의 의미의 물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다는 물리다의 어떤 기본형이고 그 물리다는 사동 표현으로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리다가 두 번째 정답이 되겠다라고 찾으면 좋겠죠. 솔직히 말하면요, 하작을 하고 있었던 국민대 약술논술 지원 학생들은 아마 이 2번의 니은은 접근이 좀 어려웠을 거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1번 맞고 2-1의 이 앞에 거라도 맞아서 부분 점수를 얻어가면 참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국민대에서 공개한 예상 답안을 좀 볼 건데요. 자, 1번은요, 타동사, 자동사, 능동사, 주동사라고 한 글자씩 넣으면 되는 빈칸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 기억은 불다, 멈추다, 니은은 풀리다, 물리다 라고 셈하고 이제 같이, 당연하죠. 답은 똑같아야죠. 문법인데. 자, 풀이를 했죠. 자, 여러분, 밑에 보면요, 해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대에서 제시하는 해설들을 보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채점 기준이 있는데요. 이제 정답을 정확히 기재하면 1점, 정확히 기재하면은 1.5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법 문제는 이제 여지가 없기 때문에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2번 문항부터는 부분 점수의 여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1번 풀었는데 어떻습니까? 힘들죠? 힘들지만 합격해야겠죠. 자, 힘내서 2번, 3번 좀 이어가 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2번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예상하는 어떤 좀 알고 있는 흔히 느껴왔던 이제 논술 문항들이 이어질 겁니다. 자, 한번 2번도 가볼게요. 자, 여러분, 2번의 1번 문항을 보면요. 기억을 참고하여 니은에 들어갈 말을 50자 이내로 한 문장으로 써라 라고 되어 있고요. 2번은요. 리을을 참고하여 디귿에 들어갈 말을 100자 이내로 써라. 시작됐습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문을 한번 보면요. 다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있었던 지문들이에요. 1호 교육과정 교과서에 있었던 지문들이고 쌤은 딱 보자마자 당연히 알죠. 이제 정말 지겹도록 봤던 지문들이다 보니까.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이런 걸 내네?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국민대 가이드 보고 정말 정체를 모르겠다라고 느낍니다. 이런 걸 냈네 연속이었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가의 얘기를 보니까요. 생각해보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되게 웅장하죠? 별과 내가 서로 마주본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 자, 여러분, 논술이니까 독해입니다. 열심히 읽어야 돼요. 대충 읽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은하계에는 1000억 개의 별이, 그리고 우주에는 그런 은하가 또 1000억 개 정도가 있단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수십억 인구 가운데 하나인 나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자, 기억, 별표죠. 얘는 이제 문제에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읽어줘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억겁의 시간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어쩌면 이미 오래전 티끌로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를 그 별과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요약을 좀 해볼게요. 기억은요, 별과 나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별과 내가 만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왜 그렇게 말하나 봤더니 허나
그렇게 소중한 만남과 관계건만 그 또한 시간의 힘을 이길 수는 없는 법. 저녁별은 밤이 되면 사라지고 낮 또한 그럴 운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추상적이죠. 여러분들 되게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저는 이 지문을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상 좀 익숙한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뭔 말이야?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기억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요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고 끝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대학을 어떻게 쉽게 갑니까? 절대 말이 안 되고요. 국민대 약술 논술 물론 어렵죠. 어려운데요. 저 로또라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2개 함 6으로 어떻게 정시로 국민대를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을 때 그냥 눈으로 읽고 풀 수 있겠지라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로또의 기회가 생겼으면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메모하라는 말을 제가 길게 한 겁니다. 메모하면서 굉장히 절박하게 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은요. 별과 나의 만남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포인트는 뭐냐면요. 기억을 참고하여 니은을 채워야 하는 게 포인트였어요. 근데 여러분 니은은 어딨나 봤더니 나지문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니은. 그쵸? 자, 여러분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1번. 기억을 참고하여 니은에 들어갈 말을 써라 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기억은 별과 나의 만남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니은 자리를 한번 보러 갈게요. 자, 니은에 봤더니요. 즉, 니은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꿀팁이 방출이 될 건데요. 제가 국민대 가이드북을 진짜 열심히 연구를 했더니 지문은 제각각이에요. 교과서에서도 이런 걸 냈네? 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답안을 요구하는 부분은 너무나 뚜렷했고 저는 그래서 좀 속으로 감탄도 했어요. 와, 진짜 문제를 이렇게 깔끔하게 냈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니은 앞에요. 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자, 여러분. 즉이라는 말은요. 쌤이 늘 하는 말인데요. 얘는 재진술의 부사어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수능 국어 독해할 때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즉은 재진술의 부사어기 때문에 앞말과 뒷말이 같다라는 거예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 니은을 채우려면 뭘 해야 되냐면 앞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앞의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즉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앞문장을 주의하자라는 걸 봐야 돼요. 앞문장의 내용을 우리가 재진술하면 되는 겁니다. 앞에 있었던 말들을 재진술하는 거죠. 자, 여러분 두 번째요. 자, 그리고 니은 뒷부분을 봤더니 이 말을 두고 자, 여러분 이 말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또 문법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답답할 수 있는데요. 자, 이라는 말은 지시어예요. 지시 관형사거든요. 여러분 지시어는요. 무언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무언가를 대신해서 가리킨다는 건요. 앞 내용을 길게 다시 한번 말하기가 귀찮으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지시어로 땡겨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또 봐야 될 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 말을 두고 라고 했다는 건요. 뒷말의 내용이 앞의 내용과 또 맥락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은요. 앞문장의 내용이 이 말로 시작하는 뒷문장의 내용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거나 유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게 쓸 수는 없겠죠. 답인데. 그럼 이 두 가지에 세 번째 뭘 해야 된다? 아까 기억을 참고해서 쓰는 겁니다. 그럼 기억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별과 내가 만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교집합을 찾아서 니은을 작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논술이요.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막 기가 막힌 정답을 썼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세 가지의 조건이 맞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써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앞부분이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결국 우리 몸속의 원소 가운데 수소는 초기 우주가 그 외 다른 원소들은 모두 작고 큰 별들이 제공했다. 특히 산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대부분 태양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약 46억 년 전 어느 날 이 근처에서 살다가 초신성 폭발과 함께 생을 마감한 이름 모를 어느 거대한 별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즉, 이 얘기, 자, 포인트 어딜까요? 현관편 들어볼게요. 우리 몸속의 원소 가운데 수소는 우주로부터 왔고 그 외 다른 원소들은 큰 별들이 제공했다. 특히 산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대부분 태양이 태어나기 전 이때 초신성 폭발과 함께 마감한 거대한 별들이 줬을 거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말들을 다 종합해서 즉을 넣어본다. 두 번째, 뒷문장 볼게요. 우리는 모두 한 우주 안에서 태어난
형제라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누가 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문장에 들어갈 건요, 우리가 한 우주 내에 형제다라는 거와 또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앞부분 내용과 이 부분 내용을 조합하자면 우리는 어떤 별에서 온 원소들을 다 받고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에 들어갈 문장은요, 우리는 별이 준 무언가를 다 같이 공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대에서 예상 답안은요, 우리가 별의 흔적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예시 답안을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예시 답안 볼게요. 요겁니다. 쌤이 금방 말한 것들 다 있죠. 여기 위에 봅시다. 우리 몸속의 원소 가운데 이런 수소는 우주가 줬고 다른 원소는 큰 별들이 제공했고 산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어떤 거대한 별들의 마감에서 온 거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다. 형제가 뭡니까? 부모님의 같은 피를 공유한 사람들을 형제라고 하죠. 따라서 우리는 별의 흔적을 공유하고 있는 형제 같은 사이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니은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디귿을 또 봐야겠죠. 자, 여러분, 디귿도 지금 빈칸이 뚫어져 있고요. 자, 여러분, 뒤에 리을이 있어요. 그럼 2번 문제도요, 리을을 참고하여 디귿을 한번 채워봐라 라는 문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리을을 또 한번 잘 봐야겠죠. 자, 여러분, 리을을 먼저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자연의 섭리가 인간 사회와 닮은 예 가운데 하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앞에서 별이 어떻게 사라지고 자연의 섭리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 사회와 닮은 예 가운데 하나래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아, 앞에 있는 디귿은요, 예시를 적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면은 예시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또 디귿 앞을 봤더니, 자, 여기요. 지혜로운 우리 학생 곧 수줍게 답한다. 초신성입니다. 우리 사회에 종종 초신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초신성이 했던 거를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저 도가요. 자, 앞문장을 봤더니 도라는 보조사를 썼죠. 이 보조사는 여러분, 역시의 보조사예요. 역시. 한마디로 공통점의 보조사거든요.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도 초신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초신성이 하는 역할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이게 무엇일까? 이걸 도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앞에서 초신성이 하는 역할이 뭔가 봤더니 초신성 폭발로 생을 마감한 별들이 흔적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 몸에 원소들이 자리 잡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달리 말하면요, 그 별들이 사라져서 원소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떤 그 원소를 받지 못했고 인간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초신성은요, 인간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는 존재인 거죠. 자, 인간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는 존재인데요, 그는 나눠주면서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면서 본인은 사라져, 본인은 죽어,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희생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는 초신성의 역할을 희생적이고 헌신적이다라고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뭘로 써야 된다? 예 가운데 하나니까 두 번째, 인간 사회에 예시를 곁들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종합하면요, 인간 사회에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의 예시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쉽죠. 여러분,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람, 일단 하면은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예상 답안을 걷어봤을 때 본인들이 이제 답안을 적어보라 하니까 일단 엄마 무조건 나오고요. 소방관, 경찰관 많이 나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국민대에서 제시하는 답 한번 보러 가볼까요? 자, 국민대에서는요, 땀 흘려 이룩한 재화라는 건 재물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재화, 기술, 지식, 능력 등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들, 이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요, 나눠주는 거, 희생적인 존재,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위에도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별의 흔적을 공유한다라고 얘기한 이유 뭡니까? 별로부터 우리 몸에 원소가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치 모든 인간은 형제와 같이 원소를 공유한 사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여러분 밑에 이제 해설들이 좀 나와 있고요. 자, 채점 기준을 보면요. 부분 점수가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70억 지구 인구는 모두 한 별의 흔적을 공유하고 있는 게 바로 모범 답안인데요. 이와 같은 논지의 문장이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4.5점을 다 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논지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부분 점수를 줄 수 있다. 한마디로 가장 좋은 건 별에서 나온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흔적이란 말 말고도 별로부터 유래된 원소 이런 걸 적어도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안이 유사하면 부분 점수를 준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도 보면요. 땀 흘려 이룩한 쭉 이게 이제 모범 답안이었죠. 근데 여기서 인류사에 나타난 헌신적, 희생적인 사례를 일반화한 서술이 있을 때 이제 부분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꼭 모범 답안과 같지 않더라도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고민해서 잘 적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정리를 하나 해볼 건데요. 자, 이겁니다. 자, 보면 여러분 쌤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답안을 요구할 때 주는 조건들이 있어요. 제가 국민대 모든 문제를 정말 열심히 빡빡 분석을 해봤더니 늘 조건을 2개에서 3개 정도를 꼭 주는 편이고요. 그 조건을 좁히면 답안을 유추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즉이라는 부사어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재진술이니까 앞문장 내용을 참고해야겠구나. 앞문장을 내가 비틀었으면 되는 거구나 라는 발상이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 바로 뒷문장에 이 말이라는 지시어가 있죠. 이런 걸 쌤이 지시어라고 한다 했어요. 지시어는 앞말을 가져와서 받아주는 말이니까 앞문장의 내용과 뒷문장의 내용이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뒷문장이 이 말로 시작을 했다는 거는 그럼 앞 내용이 이 뒷내용과 유사하다는 거고 그럼 내가 뒷문장을 비틀면 또 쓸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럼 세 번째는 이제 기억을 참고하라고 했으니까 별이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생각하면 되겠죠. 이 3가지 조건을 맞추면요 여러분들이 답안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게 도출을 했어요. 도라는 보조사가 쓰였으니까 공통점이 필요하구나. 그럼 그 초신성의 역할이 과연 뭘까?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공통점으로 가져가고 두 번째는 인간 사회의 예시를 쓰라고 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예를 풀어야겠구나 라는 조건을 잡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문장과 뒷문장에 분포하고 있는 조건들을 내가 잘 긁어가는 거. 이게 국민대 답안을 쓸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배점은 계속 10점입니다. 10점이 나눠지고 있고요. 자, 1번은요. 아래는 가를 읽은 학생이 그 내용을 정리한 글. 여러분, 정리글이라는 거는 앞 내용에 다 있는 거고요. 자, ABC에 들어갈 빈칸을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요. 자, 별표 찾아 쓰시오입니다, 여러분. 찾아 쓰시오는 지문에서 꼭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지문에 없는 말 쓰면 부분 점수고 뭐고 그냥 없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빈칸 채우기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여기입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형식적으로는 A. 자, 여러분 A는요. 형식적 특성을 찾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B, C가 있대요. 아, 그럼 얘는 내용적 특징이다라는 거를 잘 알고 접근을 해야겠죠. A는 형식적, B는 내용적, C는 내용적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아래 보기는 시적 기법으로서 다의성을 설명하는 글이다. 전 이거 되게 생뚱맞다고 느꼈어요. 자, 가에서 김부식이 고문체를 통해 추구한 것과 유사한 단어를 3개 찾아 쓰시오래요, 여러분. 찾아 쓰시오는 마찬가지로 보기에 없는 말 쓰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얘가 바로 1번 문제였고요. 자, 여기는 2번 문제죠. 자, 2번은요. 찾아 쓰시오인데 뭔가 봤더니 고문체를 통해 추구한 것과 같은 것을 3가지를 보기에서 찾으래요. 보기. 자, 이 2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문제는요. 윗글 나는 언어학적 관점에서 중의성, 다의성을 설명했는데요. 나를 참조하여 김소월의 산유화에 나오는 저만치라는 시어를 분석하래요. 자, 저만치라는 시어가 나오는데요. 얘를 중의적 느낌, 다의적 느낌
에서 시어를 분석하라는 거죠. 문학 문제죠, 이거는. 그치?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면요. 일단 고문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1번과 2번을 풀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1번 문제가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형식적으로 뭘 중시 여겼고 내용적으로 뭘 중시 여겼냐라는 거를 찾으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볼게요.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김부식이 기존의 역사서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역사서를 편찬한 것은 고려의 대내외적 상황과 연관지어 이해해 볼 수 있다. 자, 대외적 상황으로는요, 중국 송나라에서 신당서가 편찬된 것이다. 이 역사서는 역사 편찬 관행에 따라 편찬된 역사서인 구당서를 새로 편찬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어 삼국사기 편찬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신당서가 나왔는데요. 구당서라는 말도 나왔어요. 삼국사기가 영향을 받은 건 신당서로부터입니까? 구당서로부터입니까? 그쵸? 신당서인 거죠. 왜냐? 신당서가 그쯤에 편찬이 됐는데 구당서가 신당서의 이제 더 전 버전인 거죠. 그래서 신당서가 새롭게 나왔고요.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돼요. 여러분 이것 잘 봐. 지시어죠. 이것이라는 지시어는 앞에서 긁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새로 편찬한 것이 선례가 되어 삼국사기 편찬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삼국사기는요. 신당서가 나온 것에 영향을 받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신당서는 고문체로 서술되어 사륙 변려문체로 서술되어 있던 기존의 역사서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삼국사기는 신당서와 유사해요? 구당서와 유사해요? 그쵸? 신당서죠. 그럼 우리 뭘 살려야 되냐면요. 얘를 살리고요. 얘는 지워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우리는 삼국사기는 고문체와 유사한 거구나 라는 정보를 긁어야 돼요. 고문체의 영향을 받았겠다. 자, 이어서요. 공자와 맹자가 쓴 문체인 고문체는요.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글자의 중복 사용을 엄격히 피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내용을 서술하기에 적합하여 문장이 간결했고 사륙 변려 문체. 여러분 이거 안물 안궁, 그쵸? 이거 우리 안 궁금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바로 이 신당서가 무슨 문체냐인 거고 그것이 바로 고문체다라고 했고 여러분 고문체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여기죠. 자, 글자의 중복 사용을 엄격히 피하는 게 고문체의 특징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봐. 형식적인 특징을 찾아야 되는데요. 두 칸이었어요. 두 칸에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말과 같은 말이 뭔가 했더니 바로 여기 있죠. 간결하다라는 말 보이죠? 그럼 형식적으로는 간결함을 추구했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이어서 볼게요. 김부식은 당 송대에 일어난 고문체 부활 운동 풍조에 따라 고문체 수용을 주장했고 여기서 나오네요. 그렇죠? 자, 이것을 주장했고 역사의 기록도 고문체 문장으로 서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그러면서 삼국사기를 인종에 바치면서 얘기를 쭉쭉쭉 하는데 더 이상 형식적 특징이 안 나오죠. 왜요? 답은 저기서 이미 끝났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가 A에 넣어야 될 거는요. 간결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잘 앞뒤 맥락에서 긁어가야 된다라는 얘기 쌤 계속하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BC도 채우러 가야겠죠. 자, 우리 한번 내용도 찾으러 가볼까요? 자, 내용으로는 과연 무엇을 이 사람이 중시 여겼는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단을 보면요. 대내적 상황으로는 고려의 정치체제와 정치적 상황이다. 고려는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했었다. 하지만 인종 제위 기간에 왕위를 찬탈하려는 이자겸의 난으로 정치기강은 어지러워졌고 풍수지리설에 의거하여 서경천도를 주장했던 묘청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 간의 다툼으로 묘청의 난까지 일어나면서 고려의 정치체제가 흔들렸다. 이 두 개의 정변을 경험한 여기서 주목 김부식은 합리적이면서도 도덕성을 추구하는 유교적 역사관의 바탕을 두고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그럼 여러분 삼국사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무엇을 추구했다? 여기 나오네요.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을 추구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내용적으로는 합리성, 도덕성을 추구했다라고 정리하면은 첫 번째 문제가 끝이 나겠죠.
자, 여러분, 찾아적기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건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쌤이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 이 김부식은 신당서의 영향을 받았다. 이거를 잘 참고를 해야 되고 혹시 거길 놓쳤다고 하더라도 내려오면 여기 나와 있죠. 고문체 수용을 주장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만 잘 읽으면 충분히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2번 문제 가볼게요. 자, 보기에서 우리가 고문체를 통해 추구한 것과 유사한 단어를 3개 골라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고문체를 통해서 추구했던 거 과연 뭡니까? 간결하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과 연관되고 찾으면 되겠네요. 고문체는요, 간결하고요, 합리성을 중시 여기고요, 도덕성을 중시 여긴데요. 이 3가지를 잘 찾아봐야겠죠. 근데 밑에 내용을 한번 보러 가볼 건데요. 자, 보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과 관련된 말을 찾아야 되는데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내용은 절대 안 나와요. 그럼 포인트는 뭐냐? 아, 간결하다는 말과 같은 말을 찾아야 되는구나 라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간결하다와 유의하여 쓸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유사하게 쓸 수 있는 말. 자, 봤더니요. 다의성이란 시어나 시적 요소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성질을 의미한다. 모호성 또는 애매성이라고도 불린다. 여러분, 모호하고 애매한 건 간결한 거랑 거리가 멀죠. 그럼 저것들은 바로 탈락이네요. 이 개념은요. 자, 단일하고 명확한 개념 지시보다는 시어의 다의적인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는 특질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관점에서 시어나 시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허용하여 시를 단일한 의미로만 해석하는 획일성을 극복하게 하는 게 이 다의성의 중점이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알고 싶은 건 다의성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간결한 거랑 유사한 말이 뭐가 있을까였는데요. 보니까 다 나왔죠. 단일하고 명확하고 획일적인 거. 그쵸. 간결하다라는 거는 단일, 명확, 획일 비슷하네요. 3가지 다 나왔죠. 이 3가지를 적으면 2번 되겠죠. 자, 여러분 3번은요. 시어 해석이었습니다. 자, 저만치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시는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죠. 산이와 쌤 지겹게 가르치는 작품이어서 보자마자 알겠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게 무슨 시일까 고민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제목부터 보는 겁니다. 산유화는요. 일단 화니까 뭐겠어요? 꽃이죠. 근데 어디에 피는 꽃이에요? 산에 피는 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산에 피는 꽃으로 무슨 얘기를 할까를 봤더니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꽃 핀다는 얘기만 3번 했어요. 그쵸? 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라는 말이 딱 뜨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게 바로 이 저만치라는 말입니다. 과연 이 저만치라는 말을 2가지의 측면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를 봤더니 첫 번째, 여러분, 말 그대로 저만치 혼자 피어있네 딱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저기 멀리 저렇게 떨어져 있어서. 그럼 이거는 떨어져 있다, 거리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우리가 물리적 거리 라고 할 수 있겠죠. 물리적 거리, 실제적 거리 이런 느낌입니다. 2번째, 그럼 여러분,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지? 여기서 센스 있는 친구들은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물리적 거리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옆에 있어도 멀게 느낀다라는 역설적인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 예를 들면 막 가족과 관련해서 막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옆에 있는 존재인데 가장 모르는 존재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죠. 역설적으로. 그럼 여기도 이렇게 비틀어 보는 거예요. 저만치라는 말이 꼭 정말 멀리 있어서 저만치일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즉, 내 근처에 있지만 얘는 나와 심리적으로 거리를 느끼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여러분 너무 논술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다 보니까 외우고 가도 정말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감각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물리적이라는 거는 국어 문학에 있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걸 얘기를 합니다. 이걸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심리적이라는 거는 문학에 있어서 추상적이고 이제 뭐 정서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대립 구조를 좀 잘 가지고 있다면 다른 문제를 좀 비틀어내더라도 여러분들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4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4번은요. 3문제가 있고요. 비문학 지문도 3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좀 어렵죠?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자, 힘내서 해볼게요. 자, 4-1번은요. 기억을 참고하여
비예술과 대비되는 예술에 상응하는 용어. 이 말은 좀 이렇게 꼬아놨나 몰라요. 자, 보면요. 기억을 참고하는데요. 예술에 상응하는 단어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응하다라는 거는 응한다. 그러니까 서로 응한다라는 거는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나에서 찾아야 됩니다. 나에서 찾아쓰기. 여러분, 이런 거 정말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국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이유가 단순히 못 읽고 어려워서만은 아니잖아요. 맨날 실수하고 놓치는 거 되게 많죠? 마찬가지입니다. 조건 하나라도 놓치면 그냥 한 문제 날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예술에 상응하는 용어를 나에서 찾아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천동설에 대응하는 예술사적 용어. 자, 여러분 이번에도요. 니은에 천동설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응하는 용어를 찾으래요. 어디에서요? 다에서 찾아쓰기. 그럼 얘도 다에서 그것을 찾아라 라는 거죠. 자, 3번은요. 이론과 관찰이라는 두 개의 개념을 이용하여 디귿의 문장을 완성하시오. 5점짜리죠. 아까 문법 6점보다는 작지만 꽤 큰 배점이 등장을 했어요. 자, 여러분 몇 자입니까? 지금 50자로 쓰래요. 자, 여러분 세 번째 문제는요. 이론이라는 말과 관찰이라는 말을 넣어서 디귿에 작문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글을 적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한 문제 한 문제 한번 또 해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예술과 연관되는 단어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뭔가 봤더니 쭉쭉쭉 열심히 읽어보면 되겠죠? 자, 볼게요. 예술 제도론자에 따르면 예술 작품은 자, 기억 이제 나오니까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예술가와 감상자의 활동이 어떤 기본적인 규칙과 절차에 따라 통합된 사회적 실천을 통해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 따라서는요, 결론이에요. 앞문장에 대한 결론을 기억에다 주고 있기 때문에 기억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예술작품으로 만들어주는 사회적 질서를 파악하고 그 질서의 특징들을 정리해낼 수 있다면 그 특징들을 기준으로 예술과 비예술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아까 비예술과 대비되는 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비예술이라는 것과 대비되는 예술이라는 것은요. 어떤 특성을 가졌냐?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서 그것을 통해 예술과 비예술을 구분할 수 있대요. 그럼 여러분 질서의 측면으로 우리가 예를 한번 뚫어봐야겠네요. 이어서 볼게요. 예술 제도론자는 어떤 것을 예술작품으로 만들어주는 사회적 실천의 체계를 예술계라고 부르며 예술계는 규칙과 절차에 의해 움직인다. 여러분 질서, 규칙, 절차 이런 것들을 중시 여기는 게 예술계라는 거예요. 그럼 비예술은 반대겠죠. 질서롭지 않고 규칙적이지 않고 절차를 중시하지 않는 게 비예술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술계는요. 질서, 규칙, 절차를 중시하고요. 종교처럼 하나의 사회적 제도라고 주장을 한다. 규칙과 절차는 예술작품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본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 포인트 다 잡았습니다. 예술은요. 질서, 규칙, 절차예요. 따라서 어떤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실천의 체계라고 되어 있죠. 사회적 실천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관점을 나에서 찾아야 됩니다. 가볼까요? 자, 여러분 나지문에서 질서, 규칙, 절차, 사회적 실천 체계의 느낌을 가진 단어를 찾아 쓰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쿠는 과학혁명의 구조는 과학 철학의 지각 변동이라 할 정도로 과학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쿠는 과학자의 세계관을 지배하는 과학적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과학의 개념 및 이론 변화를 설명하였다. 그가 사용한 패러다임이란 어느 일정한 시기에 일단의 과학자 공동체에게 보편적으로 인식된 이론적 틀이나 체계 개념의 집합체, 과학적 성취들을 가리킨다. 여러분 여기서 이미 비슷한 단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질서, 규칙, 절차와 연관되는 사회적 실천 체계와 연관되는 말들 많이 보이는데요. 체계, 집합체, 이미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이론적 틀, 그쵸? 제가 보기엔 되게 비슷하거든요. 자, 이어서요. 쿠는 이 공동체가 연구의 주체와 방법, 기준, 세계관이나 가치관, 신념 등을 공유하며 이 공동체 안의 과학자들은 제기되는 문제들을 패러다임 안에서 풀기 위해서 노력한다. 여러분, 패러다임 안에서 풀려고 한대요. 이를
정상과학이라고 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보면요. 패러다임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 과학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식된 이론적 트리와 체계와 개념의 집합체, 과학적 성취 같은 걸 말한대요. 그랬을 때 이러한 패러다임 안에서 정상과학이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술계와 마찬가지로 무언가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어떤 패러다임인 거고요. 그쵸? 이 패러다임 내에서 완성되는 것들이 정상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앞서서 제기한 예술과 대응되는 말을 찾아라. 그럼 정상과학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 그쵸?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왜냐? 정상과학은 패러다임이라는 어떤 틀, 체계 내에서 만들어지는 거. 예술도 마찬가지죠. 예술은 규칙, 절차, 질서, 체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대응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정답은 또 찾아냈네요. 자, 보면요. 이번에는 니은을 통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또 찾아내야겠죠. 그거는 다에서 찾아쓰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천동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봐야겠죠. 가볼게요. 쿤의 이러한 주장은 과학이 합리적인 체계를 가진 학문이 아님을 드러냈고 과학이 귀납적이라는 생각을 뒤바꿨다. 쿤은 과학혁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면 이 패러다임에 따라 과학적 관찰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그 사례가 천동설을 버리고 지동설을 수용한 과학자가 만원경으로 달을 행성이 아니라 위성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천동설이 지금 뭔가 봤더니 천동설이라는 거는 버려진 것이죠. 버려진 것. 따라서 천동설 다음에 나온 게 지금 지동설이에요. 즉 지동설이 반대선상에 있고요. 천동설은 옛날의 것, 버려진 것이라고 합니다. 아, 얘는 기존의 것이었는데 새로운 게 관찰되면서 이제 바뀐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것을 우리가 다에서 찾아야겠죠. 자, 여러분, 다에서 버려진 것, 옛날 것을 찾아야 돼요. 봤더니 다는 아방가르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방가르드는 20세기 초 기존의 예술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를 부정하고 새로운 예술의 개념을 추구한 움직임을 말한다. 자, 여러분, 생각하며 접근하는 겁니다. 아방가르드는요, 기존의 예술을 부정하고 새롭게 출발한 거래요. 그럼 여러분, 천동설은 버려진 것, 옛날의 것인데, 쌤이 여기다가 지동설 여기다 써볼게요. 자, 지동설이 바로 새로운 것이잖아요. 새로운 것. 그럼 다에서 아방가르드 같은 거는 일단 절대 정답 선상에 올라가기가 어렵겠죠. 아방가르드는 새로운 것이니까요. 그쵸? 그럼 우리는 옛날 걸 찾아야 돼요. 옛날 거. 한번 쭉쭉쭉 가볼까요? 과연 아방가르드 이전에 있었던 옛날 것은 뭘까라고 쭉 봤더니, 자, 여기 볼게요. 말레비치의 이러한 생각은 1918년에 발표한 흰색 위에 흰색 사각형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흰색 바탕에 흰색 도형을 그린 이 작품은 절대주의의 논리적 종결점이고 말레비치의 철학적 종결점이었다. 말레비치는 대상의 재현이 회화의 순수한 미적 가치를 타락시킨다고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있거나 상상할 수 있는 사물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구상 미술을 부정했으며 하나의 기하학적인 형태의 하나의 색만을 사용하는 파격을 보여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볼게요. 지금 보면요, 맥락상 말레비치의 어떤 이 절대주의라는 게 새롭게 생겨난 어떤 그 예술 사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요, 대상의 재현이라는 것은 순수한 가치를 타락시킨다. 그럼 이거는 이 사람이 부정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저 말레비치의 절대주의에서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찾고 있는 옛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여러분, 대상의 재현보다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냐면요, 다에서 예술사적 용어를 찾으라 했어요. 예술사적 용어. 그럼 대상의 재현보다 더 적합한 답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뭔가 봤더니 딱 여기 있죠. 사물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구상미술을 부정했다. 그럼 여러분, 옛날의 것, 구상미술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것의 어떤 반대선상에 있는 게 아방가르드, 절대주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새로운 것이에요? 버려진 옛날의 것이에요? 옛날의 것을 써야 되니까 우리가 구상미술이 두 번째 답안에 들어가면 되겠죠.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예술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긁어가서 근접한 걸 찾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동설이 의미하는 거가 뭔지를 봐서 그것에 근접한 것을 찾아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문과 지문의 연계성을 봐야 되는 거니까요. 정답 확인하면은 정상과 부상미술 맞죠? 자, 이어서 여러분 우리 3번을 볼 건데요. 자, 여러분 이제 3번이 가장 거대한 문제죠. 3번은요. 드디어 작문 문제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 디귿에 들어갈 것을 문장 단위로 적어줘야 되는데요. 조건이 있어요. 이론과 관찰이라는 것을 넣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디귿은요. 여기 있습니다. 자, 쌤이 계속 하는 말 뭔지 알죠? 디귿 앞에 봤더니 다시 말하면 이라는 말이 있죠. 또 기가 막히게 등장을 해요. 국민대가 이걸 되게 잘 깔아주고 있어요, 여러분. 디귿의 지금 첫 번째 조건은요. 다시 말하면 이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은요. 말 그대로 다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쌤이 재진술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재진술의 부사어라고 했죠. 그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빈칸이 디귿이에요. 디귿 앞에 다시 말하면 이라는 말이 있다는 건요. 이 앞문장의 내용이 디귿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똑같이 쓰면 안 되겠죠. 내용을 유지한 채 비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을 또 줬고요. 이어서요. 것이며 아직 나열이네요. 세계관이 변한 과학자는 세계를 다르게 본다는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쉼표 보이죠? 얘는요. 나열이잖아요. 나열. 그쵸? 자, 여러분 지금 두 번째 조건은요. 뒤에 쉼표가 있어요. 그 말인즉슨 뒷문장과 이 앞문장은요. 유사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쵸? 이 쉼표의 역할은 나열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뒷문장의 내용을 또 앞에다 끌어오는 그런 노력도 해야겠죠. 그럼 여러분 달리 말하면 다시 말하면 앞부분과 그 다음은 그 쉼표 뒷부분의 두 개를 조합하면 우리가 이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론과 관찰이란 말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가볼까요? 자, 우리 앞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것은 여러분 이것이라는 말은 지시어니까 앞에서 찾아와야 돼요. 요걸 찾아와야겠죠? 그럼 사실 앞에서 더 읽어줘야겠다. 근데 여기부터 일단 읽어볼게요. 이것은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의 전도다. 오케이. 자, 첫 번째 조건은 뭔가 봤더니요. 이것은 경험주의적 사고의 전도. 여러분 전도라는 거 자동차가 전복됐다, 뒤집혔다는 말이죠. 전도라는 말은 뒤집혔다는 겁니다. 경험주의적 사고가 뒤집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과연 이것은 뭔지 한번 볼까요? 이는 친숙한 도구를 가지고서 과거에 이미 들여다본 적 있는 세계를 들여다보면서도 새롭고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경험주의적 사고방식을 비트는 거다. 자, 뒷부분도 볼게요. 세계관이 변하면 세계를 다르게 본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대요. 세계관이 바뀌면 세계를 보는 것도 바뀐다. 자, 여러분 이론과 관찰이라는 말을 가지고 저 말들을 다 우리가 한번 버무려 봐야 돼요. 자, 여기는요. 세계관이 바뀌면 세계도 다르게 보게 된다. 자, 여러분 이 말들 두 개를 우리가 조합을 해볼 건데요. 잘 보세요. 경험을 했다라는 거는 뭡니까? 그치? 내가 경험을 한다라는 거는 이론과 관찰이라는 말과 대응시켰을 때 뭐에 좀 더 적합해요? 경험은 관찰입니까? 이론입니까? 그쵸? 전 관찰로 보이거든요. 자, 여러분 경험주의는요. 관찰을 통해 무언가를 이끌어내는 게 경험주의겠죠. 근데 이러한 사고가 전도됐대요. 그럼 여러분 얘를 뒤집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무언가에 의해서 관찰이 나오는 이런 식의 사고의 전도가 일어났다. 두 번째는요. 여기입니다. 세계관이 바뀌면 세계가 다르게 보인다? 여러분 세계관과 관련된 말 이론 관찰 중에 뭐랑 연관 지을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론인데요. 그쵸? 이론이 바뀌면 세계가 달리 보인다? 여러분 본다? 본다라는 게 뭡니까? 눈을 통해서 무언가를 관찰하는 행위와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보면요. 우리가 경험주의적 사고가 뒤집혔다는 거는 관찰이 뒤로 가게 되는 어떤 그런 사고의 전도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세계관이 바뀌면 세계가 달리 보인다라는 거는 이론이 바뀌면 세계가 달리 보인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원래 관찰을 통해 이론을 성립시켰는데 이제는 이론이 바뀌어서 관찰도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맥락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론과 관찰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저기를 작문을 한다면
이론에 의해서 관찰이 바뀌게 되는 결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 볼게요. 관찰이 이론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론이 관찰을 결정한다. 그쵸? 쌤이 여기서 말했던 거랑 완전 유사하죠. 여기 보세요. 경험주의적 사고가 전도됐다. 경험, 관찰이 원래 먼저였던 게 이제 그게 뒤집혔다. 무언가가 먼저 오고 관찰이 나중에 온다. 그 자리에 바로 이론을 넣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관찰이 이론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론이 관찰을 결정한다. 이런 식의 답안이 쓰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역시 부분 점수도 굉장히 많이 부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분 점수를 좀 눈여겨보고 내가 나중에 국민대 답안을 쓸 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좀 부분 점수 우리가 좀 유의해서 보면 좋을 게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자, 1번 답은요. 패러다임으로 기재하면 부분 점수를 주겠대요. 2번은요. 대상의 재현, 사실적 표현을 기재하면 부분 점수를 주겠대요. 맞죠? 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봐봐. 자, 여기서 얘기할 때 쌤이 뭐라고 했냐면요. 예술사적 용어를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구상미술을 찾은 거지. 쌤이 구상미술의 어떤 특징인 것들을 다 짚어줬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구상미술의 특징 같은 것들은요. 이런 것들이었죠. 사실적 표현, 대상의 재현. 사실 이런 것들도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들이 요구하는 게 예술사적 용어였기 때문에 구상미술이 답이 되는 거지. 사실 구상미술이 가지고 있었던 특성들은 다 부분 점수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상 정확히 모르더라도 무언가라도 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 점수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잘 눈여겨보고 실전 시험에서도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5번입니다, 여러분. 부분 문제 1번을 보면 기억에 들어갈 말을 가에서 찾아서 한 단어로 써라. 자, 여러분 1번은요. 기억에 들어갈 말을 가에서 찾아 쓰기입니다. 자, 2번은요. 니은에 들어갈 말을 한 문장으로 써라. 자, 니은에 들어갈 말을 한 문장으로 작성하기. 자, 3번은요. 보기는 가에서 지은이가 할아버지를 통해 느낀 것을 바탕으로 디귿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때 A, B, C에 들어갈 말을 자 찾아서 쓰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가에서 찾기입니다. 자, 이렇게 세 문제를 또 해결 한번 해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 지문은요, 이제 수필이고요. 반통의 물이라는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는 수필인데, 나이덕 작가의 수필이에요. 여러분, 나이덕 작가는요, 생태주의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시인이자 소설가 아니죠? 시인이자 수필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덕 작가는 그냥 문단에서도 너무 많이 주목하는 사람이고, 출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교과서에 많이 올라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논술에서도 굉장히 많이 주목해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볼게요. 반통의 물이라는 작품인데요. 초반부에 기역에 빈칸이 뚫려 있습니다. 밭 바로 옆에는 우물이나 수도가 없다. 조금 걸어가야 그 마을 사람들에게 용수를 공급하는 수로가 있는데 호스나 관으로 연결하기에는 거리가 제법 된다. 또 그러기에는 작은 밭에 너무 수선스러운 일인 것 같아. 그냥 물을 한 통 한 통 길어다 주었다. 푸성기들을 키우는 것은 물이 아니라 농부의 빈칸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가 보다. 자, 여러분 보세요. 빈칸을 채워야 되는데요. 찾아쓰기예요. 그럼 뒤에 어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뭔가 봤더니요. 물을 한 통 한 통 길어다 주었다 라고 돼 있어요. 앞부분 내용이요. 물을 한 통 한 통 길어다 주며 키우고 있다. 그래서 푸성기들을 키우는 거는 물이 아니라 농부의 무언가다. 농부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자, 여러분 농부의 무언가라는 거는 이곳이 농부가 가진 속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속성은 이 앞문장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밭을 흡족하게 적시려면 수로까지 적어도 10번은 왕복을 해야 하니 그것도 만만치 않은 노릇이었다. 여러분, 10번을 왕복해야 하니 보세요, 여러분. 이 풀들을 키우기 위해 물을 길러주고 10번을 왕복해야 그 물을 줄 수 있고 농부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기억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뒤에서. 자, 뭔가 한번 봤더니요. 자, 물통을 들고 걸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텃밭을 일구시는 어떤 할아버지인데 물을 주러 가시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다. 여러분 봐봐. 나도 그러니까 뭐 몸이 성한 나도 이 물을 길어다 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근데 심지어는 이제 옆집 가까운 어떤 할아버지께서는요, 몸이 성하지 않으신데도 그걸 열심히 지금 이렇게 밭을 키우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는요, 성한 한쪽 팔로 물통을 들고 걸어가시는 모습은 거의 몸부림에 가까우면서도 이상한 평화 같은 걸 느끼게 한다, 여러분. 이 글쓴이는요, 할아버지가 쩔뚝쩔뚝 걷는 모습을 보며 그 몸부림 같은 그것을 보며 평화로움을 느끼곤 했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절뚝절뚝 몸이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물은 찰랑거리면서 그의 낡은 바지를 적시고 길 위에 쏟아져 결국 반통도 채 남지 않게 된다. 그렇게 몇 번씩 오가는 걸 나는 때로는 끌듯이 지나가는 발소리로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마른 길 위에 휘청휘청 내고 간 젖은 길을 보고 알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아름답고 빛나는 길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할아버지가 몸이 불편한데도 그 밭을 길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 노력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낀 거죠. 자,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나 역시 그 밭의 채소들처럼 할아버지의 발소리를 기다리게 됐다. 반통의 물을 잃어버리는 그 발소리를. 자, 여러분, 포인트가요, 한 통 한 통 물을 길러다 주고요, 농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이고요, 10번을 왕복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일, 심지어는 몸이 성하지 않은 그 어떤 할아버지를 내가 관찰하며 느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억에 채워야 될 말이 과연 뭘까라고 봤더니요, 자, 농부의 무엇이라는 말이라고 하면 될까? 그렇죠. 여기에 농부의 발소리라는 말이 좀 들어가면 좋겠죠. 왜냐? 걷는 것을 굉장히 이 사람이 포인트로 지금 계속 두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심지어는 그 할아버지의 어떤 발소리를 내가 기다리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풀을 키워내는 어떤 할아버지의 원동력이자, 그쵸? 그 풀들을 자라나게 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지금 내가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발소리라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두 번째는요, 니은에 들어갈 말을 한 문장으로 써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역시 한 문장으로 장문을 해야 되니까 앞뒤 조건을 열심히 봐야겠죠. 자, 봤더니요, 자, 여기입니다. 니은인데요. 오, 앞에 완전 땡큐죠? 자, 역설적이게도 라는 말이 들어왔어요. 아하. 자, 여러분, 니은 앞은요, 역설적이게도 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라는 말은요, 모순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모순. 즉, 뭔가 성립되지 않은 말이 들어가야 돼요. 한 문장 내에 충돌하는 속성이 들어있어서 도무지 이게 표현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모순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과연 무슨 역설이 있나 봤더니, 자,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문학은 써먹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모순적인 말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이 말도 있죠. 그러나 라는 말도 있죠.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은요,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라는 역접의 부사어가 들어있죠. 역접의 부사어. 그럼 여러분, 역접이라는 거는 뒤집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문장에 들어갈 말은 무슨 말이어야 되냐라는 거냐면요, 자, 이 사람이 앞에서 문학은 써먹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문학은 써먹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그러나에 의해서 뒤집히는 거야. 문학을 써먹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역설적인 문장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나는 문학을 써먹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써먹고 있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니은은요, 써먹지 못할 문학을 써먹으며 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자, 문학은 그 써먹지 못한다는 것을 써먹고 있다. 맞죠? 왜냐면 여러분, 자, 그러나니까 이 부분을 뒤집었고요. 역설적이니까 그 문장 내에서 충돌이 나야 돼요. 써먹지 못하는데 써먹는다?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빈칸 한번 채워봐야겠죠? 자, 원초적 느낌의 단계에 들어갈 A라는 말을요, 반통의 물이라는 수필에서 찾아야 됩니다. 봤더니요, 나는 할아버지가 몸 반쪽이 마비되어 성한 한쪽 팔로만 물통을 들고 걸어가시는 모습을 일종의 뭐라고 느낀다? 자, 여러분 여기 볼게요. 자, 할아버지는 몸 반쪽이 마비되어 걷는 게, 여러분, 자, 몸 반쪽이 마비되어. 자, 그때로 연결시켜 볼게요. 이 부분이 여기 나오고 있죠. 자, 성한 한쪽 팔로만, 자, 여기요, 물통을 들고 걸어가시는 모습을 나는 보는데요. 그걸 보면서 뭐라고 느껴요? 몸부림이라고 느낀대요. 그럼 여러분, A에 들어갈 말은 바로 뭐다? 그렇지. 여기는 몸부림이라는 말을 쓰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그러면서 나는 무엇을 느껴요? 가까우면서도 이상한 평화
같은 걸 느끼게 한다 라고 되어 있죠. 느낀다라는 말 그냥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요. 자, B는 뭐 쓰면 될까요? 그렇죠. 평화, 이상한 평화 라고 쓰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조건을 잘 볼게요. 자, 조건을 봤더니 한 단어로 쓰라는 말은 없으니까 쌤이 봤을 때 이상한 평화도 되고 아마 평화도 될 겁니다. 그쵸? 자, 세 번째는요. 반성을 통해 인간을 총체적으로 파악해라 라는 지금 조건이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반통의 물을 주러 가시는 것과 내가 채소를 키우는 것은 같은 의미를 지닌다 라는 말을 찾아야겠네요. 그럼 그런 부분이 지문에서 어디 있나 봤더니요. 뒤에 나오죠. 자, 물통을 나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한다. 내가 10번 오가야 할 것을 그 할아버지는 20번 오가야 할 것이지만 내가 이 채소를 키우는 일도, 그쵸? 공통점의 보조사입니다. 할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안간힘 때문은 아닐까? 즉, 나와 할아버지의 공통적인 속성, 바로 뭐다? 그것은 안간힘이다. 그 안간힘은 뭐다? 식물을 키워내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거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조건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들이요. 지문에 거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문만 좀 열심히 봐도 충분히 채울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잘 기억하면서 조건을 하면은 너무 좋겠다라고 쌤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쵸? 조건을 잘 잡아서 앞뒤를 잘 비틀어서 그걸 쓰는 거다라고 정말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5번도 끝났습니다. 자, 이제 6번입니다. 6번은요. 기억에 들어갈 말을 한 문장으로 쓰고요. 니은에 들어갈 말을 찾아서 한 단어로 쓰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6번부터는요. 진짜 논술이에요. 이 정도는 거의 인문 논술스럽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답을 요구하는 거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1번은요. 기억에 들어갈 말을 한 문장으로 적으시오. 자, 기억에 들어갈 말을 한 문장으로 적으시오니까 찾아 적기 아니고요. 우리가 작문하는 겁니다. 자, 기억 볼게요. 하지만 칸트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미와 숭고가 서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자, 여러분. 첫째, 오케이. 자, 조건 긁어가는 겁니다. 기억 앞에요. 첫째라는 말이 나왔어요. 첫째. 여러분, 첫째는요. 나열의 1번이라는 거죠. 나열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나열되는지 앞에서 긁어와야겠죠. 그게 뭔가 봤더니 미와 숭고가 서로 구분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미와 숭고가 서로 구분된다 라는 말의 첫 번째가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예를 들어, 여러분 바로 두 번째에서는요. 예를 들어 라는 말을 해줬어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 라는 말은 앞문장의 예시인 거죠. 그럼 우리는 뒷문장을 참고하여 앞문장을 일반화하면 되겠죠. 왜냐면 예시가 좀 더 구체적인 거니까요. 그럼 여러분 얘를 한번 구조적으로 쌤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기억에 들어갈 그 말은요. 이 뒷부분이 예시니까 이 예시에 일반화가 담겨 있어야 되고요. 자, 기억 앞에는 첫째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앞문장의 첫 번째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앞문장에서 어떤 1번, 뒷문장에 일반화가 들어가면 기억 문장이 완성되겠죠. 자, 한번 가볼까요? 그럼 우리는 미와 숭고가 어떻게 다르다라는 말을 써줘야 되는 건데 그 예시를 통해 일반화를 해볼게요. 자, 멀리서 산을 바라볼 때 그 대상은 산이라는 감각적 현식으로 드러나며 이러한 형식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경험한다. 여러분, 감각적 형식으로 드러나면은 아름다움을 경험해요. 여러분, 아름다움은 미와 숭고 중에 무엇입니까? 그렇죠, 미죠. 그럼 여러분, 감각적 형식을 가지면 걔는 미, 아름다움을 의미하게 된대요. 요렇게요. 자, 그럼 이거랑 다른 무언가가 나와야 숭고가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는 역접이라고 쌤이 늘 말했습니다. 뒤집는 겁니다. 안개에 가려진 봉우리 밑에 서서 거대한 산의 일부만을 바라볼 때에는 대상의 전체 형식이 쉽게 상상되지 않는다. 여러분, 미는 감각적 현실로 드러나는데요. 자, 대상의 정체 형식이 쉽게 상상이 안 된대요. 그리고 나열이죠. 그 모습을 전부 드러내지 못할 만큼 거대한 산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낀다? 숭고를 경험한다. 여러분, 숭고는요. 대상의 전체 형식이 자, 좀 정리를 해볼게요. 대상의 전체 형식이 드러나지 않고요. 거대하게 산이 드러난대요.
거대한 어떤 산의 모습, 이런 데서 우리가 숭고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다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은요, 정리의 부사어예요. 정리 싹 말아준다는 거예요. 숭고는 우리가 재현해내려는 형식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숭고는요, 형식에 한계가 없대요. 여러분, 이게 대상의 전체 형식이 없다는 말이 한계인가 봤더니 형식의 한계가 없다, 오히려 무한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미는 감각적 형식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숭고는 뭔가 뚜렷하지 않은 감각적 형식, 즉 형식의 한계가 없어서 대상을 전체로 보여줄 수 없음에서 숭고가 드러난다 라는 말들이 나타나줘야겠죠. 자, 1번 보세요. 미는 형식을 가진 대상에서 경험되는 반면 숭고는 무형식의 대상. 그렇죠, 여러분. 형식이 전체가 조망되지 않고 거대하고 형식에 한계가 없다 했잖아요. 이것을 지금 국민대에서는 무형식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요렇게요. 자, 여러분, 쌤이 또 어떻게 뒤집어 왔는지 보이죠? 자, 첫째, 예를 들어 그럼 예시의 일반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예시에서는 미와 숭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일반화해서 빼왔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2번 볼게요. 자, 니은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서 한 단어로 적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니은은요, 바로 여기고요. 여기도 좀 지금 힌트가 있죠. 즉은요, 앞말의 재진술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니은에 들어갈 말은요. 자, 마음의 운동이라는 말이 앞에 나왔는데요. 그것과 같은 말이 바로 니은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자, 그게 바로 뭐냐? 숭고에서는 미에서 발생하는 고요한 관조라는 마음의 상태와는 다른 어떤 게 발생한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건요, 숭고에서 발생하는 무언가를 찾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얘였고요. 두 번째 조건은요, 숭고에서 발생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숭고에서 발생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자, 그게 뭔가 봤더니요. 자, 여기 있죠? 숭고의 체험을 통한 감동, 존경, 장엄함 등은 발생이 된다라는 건데요. 자, 저기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감동, 두 번째 존경, 세 번째 장엄함.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그쵸? 자, 여러분, 근데 이 세 개 중에 마음의 운동, 재진술 들어가야 될 말인 거예요. 마음의 운동과 연관되는 말 뭐겠어요? 그쵸? 감동이죠. 감동. 따라서 2번의 정답은 감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또 한 문제 해결됐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보기는 불쾌쾌라는 감정이 유발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대요. 자, 빈칸 BC를 채워야 되는데요. 이것은 모두 윗글에서 찾아 쓰는 겁니다. 내가 쓰는 거 아니고요. 찾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자, B는요, 뭔가 봤더니요. 여기 봅시다. 거대한 산 전체를 쉽게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상의 무형식성으로 인해서 형식을 포착하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엇에 부딪힌다. 이 과정, 여러분 이 과정은 앞말이죠. 불쾌한 경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불쾌한 경험, 여기죠.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어집니까? 그게 무엇이 불쾌한 경험입니까? 여기 있죠. 자신의 지각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는 게 불쾌한 경험이래요. 그럼 B에 들어갈 말은요, 지각 능력의 한계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 문제의 첫 번째 B는요, 내가 지각 능력의 한계가 발생할 때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C는요, 결국 하지만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려고 하고 그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C라는 거래요. 먼저 한번 또 찾으러 가볼까요? 자, 이러한 어떤 불쾌한 경험을 계속 상상하려고 하고 불가능한 것을 그려보려고 하는 모습, 그게 뭔가 봤더니요, 여기 있죠. 자, 우리는 거대한 대상을 하나의 감각적 표상으로 재현하는 것에 실패하면서 불가능한 재현을 추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성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대요. 즉, 여러분 봐봐. 불가능한 것을 계속 상상하려고 하는 거. 그게 뭡니까? 여기 위에 나와 있죠. 이것은요, 불가능한 재현을 추동한다라는 말과 연결이 되겠죠. 그 한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게 바로 뭐다? 여기요. 이성의 힘이다 라고 연결지면 되겠죠. 따라서 C의 정답은 이성의 힘. 요렇게 들어가면은 정답이 완성이 될 것 같네요. 그쵸?
자, 7번은요.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을 가에서 찾아 쓰시오. 여러분, 우리 찾아 쓰는 건 좀 무난하죠. 기억부터 디귿. 세 개를 찾아야 되는데요. 가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2번은요. 리을에 들어갈 말을 나에서 찾아서 한 단어로 적으시오. 여러분, 2번은요. 리을에 들어갈 말인데요. 나에서 찾는 거고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 단어예요. 여러분, 한 단어는요. 띄어쓰기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쵸? 앞뒤로. 자, 가봅시다. 자, 그리고 3번도 있네요. 그쵸? 자, 3번은요. A와 B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여러분 1번 문제 한번 보면요. 기억과 니은은 지문에 찍혀 있죠. 근데 애들이 실제 쌤이 이제 국민대 예상 문제 이거 가이드북 문제를 우리 현강 학생들한테 풀어보게 했어요. 디귿이 없다, 문제 오류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죠. 디귿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프에 있어요. 그쵸? 이 지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곡선 A가 지금 가리키는 게 뭐냐? 여기죠. A죠? 그 다음 곡선 B는 뭘 의미하는지. 디귿은 그들의 합의 최소 지점. 이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여기 보면요. 공공선택 이론에서는 공공재의 공급 결정과 같은 공공선택의 과정에서 각 개인의 선호가 사회 전체적인 선택으로 전환되는 과정인 정치적 의사결정이 어떠한 경제적 의미를 갖는가를 분석한다. 공공선택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의사결정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뷰캐넌과 털록은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의사결정 비용이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의미한다. 어떤 집단에서 논의 중인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자, 나옵니다.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의사결정 비용은 증가한다. 자, 여러분, 찬성자 비율이 높아질수록 의사결정 비율도 증가하는 모양새래요. 그게 뭔가 봤더니요, 여기죠.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X축에서 오른쪽으로 올수록 더 높아지는 거고요. 그랬을 때 비용도 같이 증가하는 양상은 A입니까? B입니까? 그렇지, A입니다. 그럼 A가 바로 뭐다? 의사, 결정, 비용, 곡선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X축에서 찬성자 비율 높아질수록 이 값도 커진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이어서 볼게요. 자, 반면 외부 비용이란 다른 사람의 행동 결과로 인해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비용으로 어떤 의안이 통과되었을 때 이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발생한다. 따라서 어떤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또 나오네요. 자, 이러한 외부 비용은 감소하게 된다. 자, 볼게요. 자,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곡선 B죠. 그럼 얘가 바로 뭐다? 외부 비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기억 곡선 A는 의사결정 비용, 곡선 B는 외부 비용이라고 찍으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하나 남았죠. 뭐 있습니까? 디귿 있습니다. 여러분 디귿은요, 여기죠. A와 B의 값, 여기잖아요, 여러분. A와 B의 값, 여기 있죠. 최소가 되는 점에서 정해지게 되는 게 최적 찬성 잘렸네요. 비율입니다. 그쵸? 자, 여러분 최적 찬성 비율 바로 어디다? 여기죠. 여러분 어떤 이과 친구들이 이게 최소 지점이냐?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제가 출제했습니까? 그쵸? 여기가 지금 대략 최소 지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막 저한테 그래요. 이 곡선은 사실 최소 지점이 아닐 수도 있다. 그거 국민들한테 따지시고요. 여기가 바로 최소 지점으로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최적 찬성자의 비율이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의사결정 비용 곡선, B는 외부 비용 곡선, 디귿은 최적 찬성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은 1번은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2번. 여러분 얘는요, 이건 정말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맞히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 부분은. 자, 어떤 점이 어렵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저는 이거 되게 쉽게 풀었는데 학생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볼게요. 지문을 잘 봐야 돼요. 리을에 들어갈 말을 나에서 찾아서 한 단어로 쓰라고 했죠. 자, 여기입니다. 에로라는 사람이 제시한 조건들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에로는 불가능성 정리를 통해 사회 구성원의 숫자가 2명 이상이고 선택 가능한 대안의 숫자가 3개 이상일 경우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대요. 왜 그러냐 봤더니 에로에 따르면 조건 1 내지 4를 충족하는 유일한 방법은 리을인데요. 5가지 조건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여 이를 모두 충족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쵸?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건이 1, 2, 3, 4, 5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조건 1, 2, 3, 4를 충족하는 유일한 방법은 리을이래요. 근데 이것이 되려면 5가지 조건 사이에 모순이 발생한대요. 1, 2, 3, 4를 충족시키려면 5가지 조건 사이에서 모순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얘와 이 4가지를 충족하는 것 사이가 모순 관계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모순은 동시에 이거이면서 이거 이렇게 볼게요. A이면서 B인 게 동시에 긍정되지도 동시에 부정되지도 않는 게 모순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바로 이 5번 조건이 뭔지를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요. 5번 조건이 과연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요. 바로 여기입니다. 5째는 여기죠. 5번 조건. 독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비독재성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5번의 조건은요. 비독재래요. 비독재성. 근데 1, 2, 3, 4를 맞추는 게 5번과 모순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비독재성의 모순점은 뭡니까? 독재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따라서 1, 2, 3, 4를 맞추려면 독재여야 하는데 5번의 조건이 비독재이니까 결국 1, 2, 3, 4, 5를 모두 다 충족시키는 방법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독재가 되는 거죠. 이게 오히려 생각을 조금만 하면은 좀 많이 읽지 않고 풀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되게 많이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럼 3번입니다. 보기에 A와 B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는 겁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A는 바로 여기죠. 자, 이 부분은요. 뭔가 봤더니 자, 이기죠? 하지만 투표자가 많을수록 투표자 전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 방식 중 무엇이 최대여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말을 찾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니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의사결정 비용이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러분 앞에서 말했죠. 자,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A는 의사결정 비용이 최대가 된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어서 자 마지막 볼게요. 자, 따라서 여러분 따라서라는 거는 앞문장의 결론을 적는 겁니다. 에로가 제시한 조건 중에서 무엇이 충족이 안 된대요. 그럼 앞말을 봐야겠네요. 자, 앞말은 뭔가 봤더니 자, 시작 지점은 여기죠. 가령 A와 B라는 2가지 음식 중 하나를 먹기로 결정할 때 A를 B보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B를 A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둘 사이에 선호 순위를 결정할 수 없대요. 선호 순위를 결정할 수 없을 때 충족할 수 없는 조건을 찾아야겠네요. 그럼 선호의 순위와 연관되는 말이 뭔가 봤더니 바로 여기네요. 셋째는 완비성과 이행성이다. 완비성은 모든 대안에 대해 선호의 순위를 매길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금방 앞에서 선호의 순위를 결정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완비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말해야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3번 문제까지 다 풀었네요. 자, 드디어 인문계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르트르라는 엄청난 철학자가 나왔어요. 되게 이제 어려운 철학을 하시는 분이죠. 자, 아마 우리 친구들도 아마 윤사에서 사르트르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는 파트일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사르트르 글을 바탕으로 시 하나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는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시를 이해할 때 기역과 니은에 대응하는 시어를 한 단어로 찾아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은요. 디귿과 리을에 들어갈 이음절의 단어를 해당 단락에 찾아 써라. 여러분 이음절은요. 2글자입니다. 음절은 한 글자 한 글자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3번은요. 윗글의 내용을 토대로 미음에 들어갈 내용을 백자로 쓰시오. 4.6점입니다. 배점 좀 신기하죠? 자, 한번 우리 3가지 문제 하나씩 가볼게요. 자, 1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시를 이해할 때 기역과 니은에 대응하는 시어가 과연 뭘까? 기역은요, 즉자 존재고요. 니은은 대자 존재입니다. 쌤도 모의고사 독서 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소재들이에요. 자, 볼게요. 사르트르는 존재 영역을 즉자 존재와 대자 존재라는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했다. 먼저, 즉자 존재라는 건, 자, 우리 한번 요약하면서 가볼게요.
자, 즉자 존재라는 건 타자로 인한 의식 변화 가능성이 없는 존재예요. 타자로 인한 의식 변화라고 하지만 그냥 변화라고 해볼까요? 변화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즉 재진술이죠. 즉자 존재는 돌멩이 같은 사물로 의식이 없으니 자신에게 짐을 던질 수 없으며 긍정이나 부정을 판단하거나 타자의 관계를 맺을 수도 없다. 따라서 결론, 다른 무언가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기에 고정적이다. 여러분 얘는요, 고정적인 어떤 속성을 지녔대요. 자, 반면이면 이제 뒤집히는 거죠. 대자 존재는 이어서 갈게요. 자, 대자 존재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정될 수 없는 존재로 계속 변화하며 본질적으로 자유와 초월을 의미한다. 자유와 초월의 힘은 의식이 있을 때 가질 수 있다. 의식을 지닌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규정하려 한다. 그러나 고정될 수 없는 존재인 대자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신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없다. 대자 존재로서의 인간은 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소멸시키며 스스로를 넘어선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그럼 대자 존재라는 건 뭐냐면요, 고정되지 않고요, 그쵸? 이는 계속 변화하는 존재, 본질적으로 자유와 초월을 가진 존재처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어울리는 시어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근데 사실 제시된 시가 김춘수의 꽃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 시를 모르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쵸? 자, 여러분 보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기에서 시어를 한 단어로 쓰는 겁니다. 즉자 존재는 타자로 인한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것. 그럼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변화 가능성이 없다는 거는 변화를 아직 안 한 걸 찾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계속 변화하면서 자유와 초월을 경험한 거는요, 변화를 한 것을 찾으면 돼요. 그럼 내가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냥 본인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따라서 변하지 않은 존재는 여기서 몸짓이라는 시어로, 여러분 한 단어니까 몸짓이라 적어줘야 돼요. 하나를 적으면은 걔는 단어가 더 여러 개가 됩니다. 하나의 몸짓 하면은 앞에 것까지 하면 세 단어가 돼요. 안 돼요? 자, 두 번째, 변하는 것은요, 뭐겠어요? 그쵸?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꽃이, 자, 여러분,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국어라는 게 뭐 독해를 열심히 한다 해서 독해가 잘 되고 문학을 열심히 한다 해서 문학이 잘 되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거든요. 그럼 이 되다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변화를 포함하는 자동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되다라는 거는 그것이 아닌 게 이렇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변화라는 게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존재를 찾으라 그러면은 이 지문에선 꽃을 찾아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1번은 우리가 해결이 됐네요. 자, 답지도 보면은 몸짓과 꽃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채점 기준 1번에 뭐 부분 점수 없어요. 하나에 적으면 틀리는 겁니다. 한 단어를 적으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어서 디귿과 리을에 들어갈 이음절의 단어를 단락에서, 여러분 해당 단락은요, 여기 주어진 이곳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쵸? 자, 봤더니 자, 스스로 넘어서는 것은 디귿인데요. 이러한 디귿을 경험한 인간은 존재의 의미를 자신이 선택해 갈 수 있음을 깨달으며 무엇을 느낀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 지문 내에서 스스로 넘어서는 것과 관련된 말을 찾으면 돼요. 사실 이건 좀 쉬웠을 것 같은데요. 보면요, 여기 있죠. 초월, 넘어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넘어서는 걸 초월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초월을 경험한 인간은 존재의 의미를 자신이 선택해 갈 수 있음을 깨달으면서 무엇을 느낀다? 여기 있죠? 자유를 느낀다.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해당 단락에서 찾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멀리 가지 않고 찾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해당 단락이라는 조건을 그냥 가볍게 여긴 친구들은 멀리 갔다가 오답을 쓰겠죠.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미음입니다. 자, 그럼 미음은요. 자, 조건 한번 또 좁혀볼게요. 따라서 결론입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진정한 나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보았대요. 자, 여러분 사르트르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라고 봤더니, 자, 우리 한번 좀 읽어볼게요. 사르트르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타자를 거울 삼아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고 변화할 수 있다. 여러분 인간은요 타자를 거울 삼아서 나를 파악한대요.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찾아가는 과정은 인간이 자신과는 다른 타자를 지속적으로 부정하면서 이루어진다. 인간은 자신이 타자와 다름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만들어 나간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무슨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세 문장 읽으면서 반복되는 말 타자죠. 그럼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타자라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어서 존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이 존재라고 믿었던 자아상을 바꾸기도 한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자아에 대한 고정적인 존재의 결핍과 결여를 보여준다. 존재의 변화 과정은 쌍방적이라 타자의 초월 또한 상대에게서 타자인 나를 부정하면서 이루어진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자, 이 부분을 보면요, 사르트르의 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타자라는 존재입니다. 사르트르는요, 타자를 통해서 내가 변화하고 발전하고 뭔가 나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타자가요, 자, 여기도 볼게요. 사르트르는 나와 타자가 갈등하지만, 그쵸? 타자는 나와 내가 미처 모르는 나를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도 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타자는 본질적으로 나와 갈등하는 존재예요. 하지만 나는 타자를 통해 발전하고 스스로를 성찰하고 변화할 수 있는 존재다 라는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여러분 보면요, 얘는 살짝 부정적 속성이고 얘는 긍정적 속성이에요. 그럼 여기가 우리가 이 미음에는 무엇을 넣으면 좋을까? 저 두 개를 적절하게 녹이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사르트르는 타자는 인간에게 갈등을 유발하지만 인간을, 나를 발전시키고 성찰하게 하고 변화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존재다라고 말하면 되겠죠. 자, 답안 볼게요. 타자와 관계를 맺으며 자기 모습을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인간관계에서 자아의 존재 근거를 제공해주는 나와 타자의 갈등은 필수 불가결하다. 즉, 타자와 나는 갈등하는 존재이지만 그는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존재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쓰기에 굉장히 좀 어려웠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르트르라는 어떤 철학자의 주장도 사실 쉽지 않고요. 지문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약술론수를 작성을 하면서 좀 지문을 독해하고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늘 읽고 객관식 5개의 선택지 중에 고르는 연습만 했는데 뭔가 좀 쓰려고 하니까 뭐 손이 선뜻 안 나가고 되게 힘들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계속 말하지만 우리에게 온 로또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접수는 끝났고요. 이건 우리가 합격을 해야만 하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국민대가 엄청난 접수자가 지금 몰렸어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요. 이 약술 논술 정말 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분명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능 전에 최저 열심히 맞추고 자, 수능 끝나면 이 강의 10번 보는 겁니다. 10번 보면서 쌤이 짚어주는 이 지금 국민대에서 답안을 요구하는 조건들을 쌤이 어떻게 찾아나가는지에 대해서 사고 과정을 확립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분명히 느껴요. 저도 이 가이드북이 일정 부분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분명 있다는 거죠. 교과서와 EBS, 근데 뭐 그거 어떻게 들어갈지 솔직히 잘 알 수 없고 출제 범위도 국어, 문학, 독서인데 문법도 나와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움을 느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답안의 조건을 파악하는 능력을 선생님처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어떤 게 출제되어도 어느 정도는 분명 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10번, 100번 이 영상 봐서 가이드북 바탕으로 연습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쉽지 않지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면 좋겠어요. 쌤도 이걸 문제를 좀 많이 분석하고 이렇게 풀이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만은 않은데 정말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찍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좋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